그리고 맑고 혹은 느리게 혹은 빠르게 앞으로 항상 그침이 없게 나아가는 것이다. 감, 즉 가람은 이것이다. 가람 이병기. 시조문학의 거봉이요 탁월한 국문학자였던 그는 질곡의 시대의 변화, 그의 아호인 가람처럼 도도하게 때로는 유유자적하며 시대의 경랑을 헤치면서 살다 갔다. 그러나 누구에겐 늘 삶의 무게가 가볍다 하겠는가. 하물며 순환의 시대에 태어났던 그에게 있어서야. 예나 지금이나 익산군은 충청남도에서 전라북도로 넘어오는 첫 길목이다. 본시 이곳은 마한과 백제의 이해 땅에서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평야가 넓으며 기름진 고장이다. 한 구주 감나무는 집마다 심어두고 열매는 붉기 전에 저자로 다 나가고 고운 잎 남은 그 가지 꽃을 한 저대로 자란 나무 울지어 가리우다. 울밀도 하던 그 잎 찬바람에 다 날리고 먼 외 검은 바위도 옹기종기 보인다. 뒤에 기단 언덕 가득히 들어선 배 곧게 자란 마디 그 뜻을 아니 잊어 눈 지고 비던 몸도 바람 맞아 편다. 가람 이병기는 1891년 3월 5일 이곳에서 변호사 이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곳이 익산군 여산면 원수리이죠? 원술인데요. 동네 이름은 진사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 가람 선생님께서는 무척 고향을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비셨죠?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무척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객지 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방학 때는 꼭 오시고 관심을 상당히 가지셨습니다. 이곳 지금 행가 주변에는 인척들이 많이 살고 계신가요? 이 동네 우리 대소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들은 많이 모입니다. 원래 그 가람 선생님이 어느 선조서부터 살고 계셨던 곳인가요? 이곳이요? 요 집소 살기 시작한 데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 집을 갖다가 새로 지으셨는데 네. 한 150년 됩니다. 네. 아, 굉장히 오래된 집이네요. 너무 오래돼서 이제 집이 헐어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3년 전 1985년에 정부 예산으로 이제 그 보수 공사를 한 겁니다. 네. 이 연못은 원래 이 집이 있을 때부터 있었어요? 이 집 짓고 나서 우리 정조 할아버지께서 네. 이제 그 연못을 갖다가 파셨죠. 네. 이곳이 그곳이고요. 네. 가람 선생님께서 이곳에서 나셔서 공부를 어렸을 때 뭐 한문을 공부하셨다 그러는데요. 네. 지금 여기가 수우제네요. 이게 수우제입니다. 어디서 나신 것입니까? 나신 것은 이 안에 건어방에서 나셨고 네. 여기는 우리 정조부라든지 우리 조부 말년에 쓰시던 어른들이 쓰시던 방입니다. 네. 거기 집 안으로 네. 좀 들어가. 들어가죠. 네. 원래 이 집은 처음부터 이렇게 초가로 만들어져 있었었나요? 원래가 초였습니다. 네. 그 조심하시고. 150년이나 된 집이면은 뭐 지방 문화재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전라북도 지방문화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서 네. 3년 전에 이제 완전 해체해가지고 보수공사한 거죠. 네. 가람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방이 어딘지 좀 바로 이 방입니다. 이방이요? 네, 건어방인데 우리 조상들이 대부분 이 방에서 태어나시고 가람 선생도 역시 노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때 몇 살 때까지 이 댁에서 사셨어요? 여기서 태어나셔가지고
나이가 한 20가 차이 되더라면 이 집에서 사셨죠. 네. 그 뒤에는 이제 객지로 나가 계시고. 그러면 그때 그 가람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남아 계시는지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요. 네. 그때 가람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학문에만 몰두하셨지, 그 자녀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인주의랄까, 그렇게 관여를 안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도 칭찬해 주는 법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이제 시험 점수가 나쁘거나 성적이 나빠도 혼내시는 법도 없고, 일심정령 그때는 복사기가 없을 때니까 귀중한 책을 얻어다가 이제 복사하시거나 고전에 대한 연구 또 시조하던 자료 정리 그러게 몰두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람은 한학을 공부했다. 완고한 조부는 아예 선생을 초빙해다 동몽선습이나 사서상경 등을 그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중국의 개화기 선각자인 양계초의 은빙실 문집을 읽고 불현듯 신학문을 배울 것을 결심한다. 그는 보통학교를 뒤늦게 다녔다. 그가 서울의 한성사범학교에 진학한 것은 그의 나이 20, 한일합방이 되던 해였다. 그는 여기에서 조선어 강습원에 나가 주시경 선생의 조선어 문법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할 뜻을 굳혔다. 한성사범을 졸업한 그는 평생의 직업인 교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남양 전주의 제2 여산의 공립보통학교 훈도를 하면서 전주에서는 호영 강습원에 나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말과 글을 일깨우며 국문학, 역사, 불교, 서지학에 관한 문헌의 수집과 연구에 힘을 썼다. 그는 이때 서재는 학문의 입문이라 하여 학봉의 절반 이상을 털어 고문헌 수집에 열성을 보였다. 그가 발굴해낸 어우야담, 가로지기 타령, 한중록, 의유당 일기 등은 오늘날 귀중한 고전문학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저 놓인 대로 호선은 산란하다. 해마다 피어오던 매화도 없는 겨울. 한종일 글을 씹어도 배는 안 부르다. 좀 먹다 썩어지다 하천이 남은 그것. 푸르고 누르고 천년이 가루고 검다가 도로신 먹이는 향은 새롭다. 홀로 밤을 지켜 바라던 꿈도 있고 그윽한 우주를 가만히 엿보고 빛나는 별을 덮으러 가슴속을 밝힌다. 동광 휘문고보 교사 시절에도 그는 고전 연구와 시조 창작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31세가 되던 1921년에는 주시경의 제자 김윤경, 권덕규, 최두선, 임경재 등과 함께 조선어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 초대 간사가 된다. 이 무렵 그는 신문지상의 각종 시조론을 발표한다. 특히 1932년 1월부터 동아일보에 연재한 시조는 혁신하자라는 시조론은 시조에 있어서의 미사 여부와 상투적 표현을 없앨 것과 실제 감정의 표출, 격조의 변화 등을 주장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는다. 가람 선생님의 시조론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고시조는 옛날 사람이 옛날 생각을 옛날 말로 나타낸 것이 고시조겠죠. 현대시조 하면 현대 사람이 현대 생각을 현대말로 나타낸 것이다. 보면은 벌써 그 말에서 달라지고 한데 그 율조는 역시 시조 율조를 떠나서는 현대시조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율조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 시조에서는 뭐 어주고 아시아 도라
하는 감탄사를 종장 첫머리에 넣고 맨 끝에 가서는 하노라 하여라 하더라 식의 허사적인 그 시어를 사용했었는데 여기 가람 선생님이 선두에 서서 그러한 것을 타파하자 더군다나 짧은 시형 속에다가 우리의 그 생각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담아야 되니까 그러한 감탄사라든지 혹은 그 필요 없는 말들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모두 실사로 채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장을 하시고 자신이 그렇게 지어서 그렇게 것이 까닭으로 해서 현대시조는 완전히 고시조하고 그 물점은 같더라도 물점은 지키면서 그 시어라든지 또 작품에 담겨지는 내용 이런 것이 아주 현대적으로 발전해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람은 자신의 시조 이론을 그대로 자신의 시조에 적용하여 시조를 발표한다. 1939년 문장사에서 간행된 그의 첫 시조집 가람 시조집은 그의 이론과 작품이 일치된 것들이었다. 그 속에 수록된 시만은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그 넓고 넓은 속이 유달리 으스름하고 한낮 반딧불처럼 밝았다 꺼졌다 하여 성급히 그의 모양을 찾아내기 어렵다. 펴든 책 도로롭고 들은 곳 퍼져두고 말없이 홀로 앉아 그 한낮을 다 보냈다. 이 밤도 그를 끌려 고난 잠을 이룬다. 기쁘나 슬프거나 가장 나를 따르느니 이 생의 영과 욕과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오로지 그 하나만이 어휘할 수 없고 주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골목이죠? 이 골목입니다. 이 골목이 원래 열집인데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10분 사셨습니다. 이 골목서. 네. 바로 이 집입니다. 아, 네, 이 집이요? 이 댁에서 몇 년 정도 사셨죠? 이 집에서 약 20년간 살았습니다. 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셨죠? 이 집 뜬 게 1943년. 네, 그냥 20년 후에 아마 23년. 1920년에 이사 오셨다고 그럽니다. 네. 가람 선생님께서 거처하시던 방은 어느 쪽이었었죠? 여기에 방이 있었습니다. 거르방이. 근데 지금 거르방을 뚫어가지고선 마루가 확장 됐구만은. 구조를 변경하는데 약간. 고개 달라졌습니다. 이 댁에 사셨을 때 있었던 사건 같은 거 좀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여기서 조선어학회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때가 아마 1942년 10월 아마 17일경에 1942년의 조선어 학회 사건. 학술단체를 가장하여 국가의 변혁을 꾀한 독립운동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운 일경은 조선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여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 했던 사건이다.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서 가람 이병기 선생님과 함께 홍원에 수감되었을 당시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이상스럽게도 제 연방에 가서 같이 자는데 가람 선생하고 나오는 무슨 일이 있는지 한 이불 속에서 3개월은 됐습니다. 김윤경 선생이라고 그런 분하고도 3개월을 됐습니다. 거기 전부 9개월인가 있다가 이제 감옥 형무소로 넘어갔는데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가람 선생하고 이은재 선생님인가 그 사람들이 고문실로 들어갈 때요 모욕
장 있는 데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 벤치 위에다가 내려놓고 머리는 두 발 사이에다가 끼고 움직이지 못끼고서는 거기다가 바게트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물을 먹어서 배가 부르도록 이렇게 먹고요. 또 그 물이 너무 매겠다 싶으면 이제 정신을 잃으니까 돌아엎드려가지고 물을 길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나는 가람 선생이 물 자시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이윤재 선생이 물 자시는 건 내가 직접 보고 있지. 그가 평생 동안 써온 일기, 가람일기 속에는 한경남도 홍원 경찰서에서 겪은 정황이 생생하게 시조로 기록되어 있다. 묵직한 철책문이 덜그럭 닫히는구나. 도모라 이는 시름 가슴이 메어지고 하룻밤 지내는 동안 적이 수를 덜었다. 등은 깜박하고 까마귀 소리 난다. 창을 열들이고 허공을 바라보며 느긋한 호흡을 하여 새기운을 흐르다. 눈 언덕 다 꺼지고 볼은 봄푹 들어가고 뼈다귀 비어져 나무나 돌 같으되 맑고도 철철한 마음 전생 일도 다 뺀다. 후에는 그날 그날이 어렵더니 참고 견디어 도리어 버릇이 되어 참혹한 지옥살이도 천당으로 아더라. 1년여의 감옥생활 끝에 그가 향리로 돌아온 것은 1943년 9월이었다. 그는 지게도 지고 새끼도 꼬면서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얼어 죽고 남은 난 10여 분을 살려내어 그것을 가꾸면서 소일한다. 가람 선생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난을 아끼고 사랑하셨을까요? 소박하니 뭐 다른 뭐 잡된 것이 없고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아마 거기에 아마 마음이 끌리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난의 이미지하고 아버님의 그 살아 생전에 행동하시던 그런 모습하고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많이 닮으셨죠. 그분은 생전 사치라는 걸 모르시고 그냥 사람이 깨끗하고 꼿꼿하게만 살고 그러면 된다고 아마 평화신도가 그러셨어요. 지금 갖고 계신 난 중에서 혹시 아버님께서 직접 기르시던 난을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네, 한 분 있어요, 이거. 네. 바로 이건데요. 이게 아마 걸란이라 이게 제일 생명력이 강해서 아마 그 좋은 난 중에서도 이것이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 난이 지금까지 여러 대를 거쳐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이어져 왔을 텐데요. 세월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나 유치원 다닐 때 아마 그때도 이걸 바꾸셨으니까 아마 한 50여 년 넘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난을 바꾸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꽃이 필 때는 아버지 생각이 더 나요. 아버지는 그때 이 난 조금만 피면 우리 동네 그 동구박 가보셨을 테지만 그 골목 입구가 한참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입구 돌로 있는 그 입구만 들었으면 난초 냄새가 난다고 그냥 그러고 좋아하시고 친한 분 그냥 뭐 그때 친구분들 지금 말하자면 지금 생존에 계시지 아마 김상희 선생님이 이병도 선생님이 그렇게 옆으로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이 난초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초에 꽃이 피고 향내가 나면 아이고 아버지가 계셨으면 또 누구 손님 또 초대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한 손에
가람은 친자식보다 더 지극하게 난을 사랑했다. 가까이서 항상 지켜보시고 모셨던 가람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름이 이 세 가지 쪽을 자랑하시는데 첫째 쪽이 제자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제자들을 대하는 것은 좋고 나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범하게 대하시는데 그 대하시는 것이 이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범하게 대범하게 사귀죠. 그러니 가까운 사람들은 오히려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나 고루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행하시는 도중에 사탄에서는 그 승객들이 다 제자가 되는 셈이 되고 술자리에서는 술자리대로 그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다 청중이 되어서 신나게 그 얘기를 하시고 하는 것이 보통이셨어요. 제자복 다음에 그 다음 복이 술복이에요. 여름이 어디에 여행하셨, 물론 전주에서 계실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어디 여행을 가셨다 하면은 사흘만 되면 단골집이 생겨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가장 좋은 술, 일주면 동동주라든가 그 지방에서 가장 좋은 술을 마실 수 있을 만큼 그 단골을 벌써 사흘만 되면 단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다 보면 자연히 사람을 가까이 하시게 돼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다 보면은 그 당신은 소탈한 성품이 드러나시고 또 당신은 개성이 또 나타나고 술을 하시다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술이 건하게 되셨는데 그때 단 둘이서 술을 마셨는데 그때 이제 관에 가서 좀 희생이 하는 그런 집에 가서 마셨는데 그러다가 술을 드시다가 실례 말씀이지만 발작 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완산칠봉에 황진이가 이 밤중에 왔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휙 뛰어나갔네.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제자 앞에서 하신 것을 보면 이 양반이 얼마나 소탈하시고 호방하신 성품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쪽이 난초법이, 셋째는 난초법인데 그 난초를 원체 좋아하시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줄 아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보내와요. 그러니까 한때는 선생님 댁에 난초 가꾸신 종류수가 한 70여 종을 댁에다가 기르셨습니다. 근데 그 난초를 사랑하시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난초라는 작품이 초기에 쓰신 작품만 해도 4대 작품이 되거든요. 총매라는 작품도 한 5작품쯤 될 것이고요. 그 5편 가운데 한 편이 당신 시를 당신이 손수 쓰신 작품이 제집에 걸려있는 거 한번 외워드릴게요. 청매 동마다 방긋방긋 구슬보다 영롱하다. 내일모리면 다필듯 버들로 오라하였다. 진실로 너로하여서 떠날 길도 그렸다. 대체 복이란 건 길고 자를 뿐이다. 연이 순이함도 이걸 일거리는데 자르고 긴 그동안을 우리들은 산다. 오늘 아침에야 붕 하나 입었다. 홀로 더불어 2잔을 마시고 좀 먹은 고소를 내어 상머리에 폈다. 4290년 1월 6일 아침 양사대에서 31년 전에 쓰셨네요. 네. 역사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백제의 옛 터전인 부여와 백마강을 자주 찾았다. 늙은 나무 숲에 가을빛 짙어지고 부소산 저무는 날 부슬부슬 내리는 비. 내 이제 부는 경이야 예와 하름 없으리. 이 길을 찾아오니 한두 번이 아니건만 또다시 낙밤을 올라보고 나려보고 외로이 그리워하는 백제의 마음이로구나. 비 듣는 맑은 강에 조그마한 배를 띄고 도롱이 들고 홀로 앉은 저 늙은이. 고기야 낚으나 마나 실은 몰라 하느라. 해방이 되었다. 서울에는 무슨 회니 무슨 정당이냐 하는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세상은 가람에게 정당이나 모임에 가입할 것을 빈번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가람은 스스로의 본분이 시조나 짓고 책이나 모아 뒤적이며 칠판에 백묵이나 날리는 것이라고 제의를 간곡히 사용했다. 그는 본업인 대학 교수로 돌아간다. 촛불 아래 밤을 새우며 강의 노트를 만들고 고전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얼마 후 전쟁이 터지자 그는 전주의 전시연합대학의 교수로 내려왔고 그 후 새로 설립된 전북대 물리대 교수로 봉직했다. 전주시 교동에 있는 양사제는 당시 그가 기거했던 집으로 현재는 보존이 잘 돼 있다. 교동이라고 해요. 이걸 공부 쭉 들어가면 네, 이걸 먹으러 들어가면 돼요. 이게 어묵대요, 이게. 양사제에 기거할 당시 그는 앞들에 토반을 묻어 행년을 이식하고 꽃이 벙글면 주위에 가까운 문우와 제자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감상하는 풍류를 즐겼고 이곳에서 국어 국문학, 불교,
서지환계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전북대학교 물리대 학장을 지내고 정년 퇴임하던 66세 때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젊은 시절 고통학교의 훈도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머물던 전주시에는 그의 문학을 추모하는 시위가 서 있다. 정주영이 가람을 가리켜 비로소 시조가 시인을 만났다고 했듯이 가람의 시조는 밀림을 헤쳐나온 코끼리의 걸음처럼 당당하게 시조의 형식을 살리되 내용은 새로운 남다른 경지를 보였다. 어느 집이죠? 바로 요 집입니다. 계동 2번지 24호. 예전에 살던 집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네요. 멀리는 안 떨어져 있죠. 원래 이 집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정도 가량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에 3분지가 들어가고 3분지 지금 문간지하고 문간방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가 다시 서울로 올라온 것은 전북대학을 정년 퇴직한 67세 때. 그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중앙대학교 물리대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한글 학회에서 편찬한 우리말 큰사전 편찬 기념식을 마치고 계동집으로 돌아오던 중 그는 뇌혈로 쓰러진다. 그는 수호제에서 투병 생활로 들어간다. 낙향 후 얼마간은 언어 기능 마비 등 중태였으나 차츰 회복을 보인 그는 작품 활동과 시조 창작론, 국문학 연구 등 학문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평생에 버신 난초와 호소의 묵향을 맡으며 철따라 빚은 수를 음미하며 말년을 보낸다. 그의 책에 대한 애착은 남다른 바 있다. 책은 빌려주지 않되 빌려온 책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람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그는 애지중지 모은 자신의 장서를 후학들을 위해 서슴없이 기증했다. 가람 이병기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하고 계시던 책들을 기증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게 1963년 봄의 일입니다. 전국 몇 권이나 기증을 하셨죠? 약 3,500여 책이 됩니다. 주로 어떤 책들인가요? 주로 국어국문학 관계, 역사 관계, 불교, 서지학 관계가 주로 장소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그런 서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뭐 역사적으로 아주 귀중한 가치를 지닌 그런 책들도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국보로 지정된 책이 있는데 또 15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조표준 총류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1403년에 주조된 금속할자로서 그 당시에 발간된 책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책이죠. 지금 이 가람고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학생하고 교수분들이 국문학 관계 연구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되 옛 것을 안다 함은 바로 가람을 두고 일컬음이 아닐까. 가람은 일견 고루해 보이는 시조문학을 형식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내용을 현대화한 시조문학의 혁명가요 선구자였다. 또한 시조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했으며 비평의 기준을 세웠다. 가람 시조집에 수록된 72편의 전기시와 가람 문선에서 보이는 93편의 후기시는 섬세한 언어 감각으로 한국적 정서를 표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람 선생님께서 우리 국문학계에 남기신 훌륭한 업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국문학이 처음 출발하면서 금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국문학의 올과 나를 세우시는 그런 어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남기신 저서에도 이 국문학 장사, 그리고 통시적으로 본, 그리고 또 형적으로 본 국문학 해설, 이 두 권이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국문학을 참 올과 나를 세워주신 그런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 어른이 그 많은 고전 작품을 참 묻혀있던 그런 국문학 작품을 발굴해서 학계에 소개를 하셨습니다. 가령 그런 소개한 가루지기 타령이라든지 인한왕후전이라든지 근조내간선이라든지 어우야단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어른이 발굴 소개한 그 고전이라고 보면은 대단히 뛰어난 그런 작품이고, 오늘날도 국문학회에서 평가를 받는 그런 귀중한 작품들을 발굴 소개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선생님께서 작품을 갈아오신 그 안목, 실기 이런 것이 대단히 높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의 나이 76세 때 가람은 부인 김문수와 결혼 60주년이 되는 회혼식을 맞는다. 살아서 회혼식을 갖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 그러나 가람은 머지않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다. 금시 이 우주를 하늘귀처럼 보이느니 겨우 지닌 목숨 신라보다 더 가늘고, 태양도 너의 앞에는 빛을 마주 일댄다. 오, 이 세상은 괴로움도 그만이다. 가장 사랑하는 그 육신을 벗어나서 외로운 너의 영혼은 그 어디로 가느냐. 1968년 11월 29일 가람은 그가 태어난 생가에서 78세로 인정했다. 멋과 풍류를 즐기고 학문과 시조를 위하여 살다 죽어간 선비 가람의 죽음을 많은 제자들과 문인들은 애도했다. 평론가 임정국은 가람 이병기를 가리켜 일제하에서 끝까지 지조를 지키며 단 한 편의 친일 문장도 남긴 일이 없는 영광땡 작가라고 했다. 가람은 난처럼 깨끗하고 꼿꼿하게 살다가 간 시인이었다. 그는 갔어도 가람의 문학 정신은 오늘날에도 후배 시인들에 의해 면면이 계승되어 오고 있다. 그를 기리는 가람 시조 문학상이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올해의 수상자는 27년간 시조를 써온 이우정 씨. 일찍이 한학을 공부했으나 한일 합방으로 인해 조선어를 공부할 것을 결심했고, 이후 한국의 시조문학 부흥과 발전을 위해 진력해온 가람 이병기는 후진양성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었다. 가람 선생님은 일찍부터 시조를 좋아하셔서 시조를 치르셨는데 1925년에 동아일보의 봉천행이라는 시조 작품을 발표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상을 발표하신 것으로는 처음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후 계속해서 시조를 지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론적으로도 물론 가람선생님은 시도를 새롭게 지어보자 하는 주장을 처음부터 펴나오셨고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시도를 새롭게 지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시도를 현대 시민의 시와 아울러서 시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가람 선생님의 그 시도에 남기신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크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주민들을 또 많이 양성을 하셨는데 그의 문화에서 가령 조지훈 같은 정지용 같은 시인 또는 이마와 같은 시인 또 김기린 같은 평론가도 나왔지만은 특히 이태준은 그분이 아주 당시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이태준의 그 문장을 평행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하시는 그 문장은 결국 가람 선생 스스로의 문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장이 좋고 조처로 깨끗하고 그 한국의 선비적인 그런 문장.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문단을 좌우하던 당시의 작가들이 모두 이동규 선생님의 그 문화생 애교자들이죠. 이걸로 보면 그 당시의 문단에 큰 영향을 줬고 또 숙모에 대해서 나라를 잃었어도 모국어만 지키고 있으면 이미 감옥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알폰스 도테의 말처럼 일제하에서 나라의 백성이 말과 글을 잃어갈 때에 가람 이병기는 조선 어학회를 통해 모국어 보존에 힘썼다. 바람이 선을 도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머리의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을 달이 별과 함께 나오더라. 이제 가람은 그의 시 별처럼 어느 하늘에서 빛나고 있을까. 가람 이병기. 험한 시절을 살면서도 때묻지 않고 맑은 꽃을 피워낸 그의 생애와 문학은 오래도록 은은한 향기로 우리 곁에